지난 7월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3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신문, 정기 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 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앙당이나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 보도 청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선거 사무가 시작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사무 일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선 선거 사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 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으며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설치 운영되는데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의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이나 변경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관위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인 21년 12월 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12월 9일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됩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 명부와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권자는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2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재외투표소의 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재외투표 기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고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인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과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표 보도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이나 연령, 주소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동일인이 중복으로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피조사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 방법도 금지됩니다.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선거 여론조사 개시 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단체명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며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해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 보도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 선거 여론조사기관, 조사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 오차, 질문 내용 등의 내용을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합니다. 최초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보도하거나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경우에도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공표 보도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나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여심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표 보도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 보도하는 경우에 관련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언론기관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 보도를 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선거 보도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인터넷 언론사는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논평이나 보도를 하거나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등이 참여해 대담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선거기사 때문에 중앙당이나 후보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해당 정당의 중앙당, 후보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합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 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중앙당 또는 후보자는 그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의 반론 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 언론사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받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 하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을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 언론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방송,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선거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을 모시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선거보도 심의,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인터넷 언론은 방송과 신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차원의 언론 영역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언론을 법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선거 보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 인사이드 시간에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님과 함께 인터넷 선거보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심의하고 네.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치를 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 보도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심의를 통해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 선거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나 반론 보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명령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정당과 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사의 보도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인터넷 선거 보도만의 특징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매체입니다. 네. 전통적인 어떤 신문의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의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융복합적인 매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인터넷 선거 보도도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띠게 되는데요. 네. 우선 무엇보다도 보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매체에서 특정한 보도를 하게 되면요. 다른 매체로 빠르게 유포되는 그런 신속성을 띠게 되고요. 또 하나 SNS 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면서 매우 빨리 전파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속성과 확산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신속한 보도에만 인터넷 언론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검증이 부실할 때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기사가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의 피상적인 모습만 전달하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는 것이 인터넷 선거 보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선거 보도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 보도를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공정한 선거 보도의 중요성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같은 기구가 선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 국민의 매체 이용 행태를 보면요, 이게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또는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이라든가 혹은 유튜브, 트위터 등이 결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매체 변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정한 선거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든 인터넷 언론사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현재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는 모두 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적 개념은 2004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직선거법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법적 정의와 그다음에 규정을 이렇게 두게 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신문법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여론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보도하거나 혹은 매개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그런 홈페이지를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가지고 우선 신문사라든가 방송사 같은 소위 매스미디어의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위 우리가 독립형 언론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언론사들, 그 다음에 뉴스타파 같은 언론사들, 그런 언론사를 독립형 언론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 언론사의 또 하나의 범주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법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개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포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다른 여러 언론사들이 만든 뉴스를 매개해서 제공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잘 섞어서 의제를 설정을 해서 유권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도 그런 법적 개념 정의에 포함이 돼서 인터넷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제로 등록된 언론사들은 훨씬 많긴 하지만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언론사는 3,0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이런 불공정한 선거 보도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불공정한 선거 보도의 유형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불공정 선거 보도는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하지 못한 선거 보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유형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보도,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을 위반한 보도, 그리고 이제 선거 여론조사 기준 같은 것을 위반한 보도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의 양이라든가 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특정 후보자에게 편중되는 편파 보도가 대표적인 이제 공정성, 형평성 위반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든가 비방, 그 다음에 왜곡 보도, 과장 보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아까 객관성과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부각하거나 홍보하는 보도 또는 반대하고 폄훼하고 비방하는 보도, 이런 보도들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네네. 이 여론조사 보도의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에 어긋나는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로 하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불공정한 선거 보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전화 주시는 거고요.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전화 주시는 거고, 또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보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되고 10일 이내에 네. 심의위원회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반론 보도 청구란 걸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론 보도는 이의 신청과는 다르게 해당 보도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는 따질 수가 없지만은 뭔가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개인이나 후보자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경우에는 언론사한테 일단 먼저 전화를 해서 나 이 보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어줘라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고요. 소위 이제 전치 절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다시 이제 심의위원회로 반론 보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져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반론 보도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사실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정정 보도를 내기도 하고요. 기타 필요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면 행정 조치를 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네, 현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매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네. 쏟아지는 정보의 양도 과거에 비해서 개인이 너무 많이 그쵸, 네.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런 시대에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하는가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분명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쏟아지는 정보의 양은 많은데 무엇이 중요한지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가짜 뉴스도 많고 허위 보도, 왜곡된 보도, 거짓 여론조사 보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선거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선거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포털이 어떻게 뉴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로 이제 국공립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지자체의 각종 미디어 센터,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가 각 계층의 어떤 그런 단체 혹은 시민단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선거보도 바로 읽기,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해보니까 교육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이게 참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니냐라고 많이 칭찬도 해주십니다.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선거 뉴스를 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선거 뉴스 중에서 가짜 뉴스들도 상당히 존재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선 기술적으로는 먼저 해당 보도를 보실 때 유명 언론사의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그 주소를 좀 도용하지 않았는가, 뭔가 로고 같은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것들 먼저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목 자체가 좀 선정적인 것들, 좀 이상한 것들, 좀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내용이 굉장히 처음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보도일 경우에는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를 보시면서도 사진이라든가 보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의 출처나 근거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도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자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이런 것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든 사항을 보도를 보면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뉴스를 볼 때 해당 보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반드시 다른 관점의 뉴스도 있을 것이다. 혹은 뭔가 체크를 하면서 보는,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선거보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보도 상도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선거보도 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선거보도 상은 말 그대로 선거보도를 잘한 언론사를 뽑아서 주는 상인데요. 특히 이제 유권자를 위해서 어떤 공약이라든가 공약 중심의 보도, 그다음에 공정하고 아주 양질의 보도를 한 언론사들, 이런 언론사들을 뽑아서 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이라면 이 상을 누구나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권자의 측면에서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고 이 상을 추천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다양한 선거 이슈를 제기하는데 기여한 그런 특집, 기획, 연재 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인터넷 언론사를 추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후보작도 추천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응모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즐겁게 참여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보도의 공정성이라든가 독창성, 그다음에 완성도, 이게 과연 유권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죠. 유권자를 위한 선거 보도인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터넷 선거보도 상이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잘 살펴서,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매체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매체와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좋은 선거 보도를 한 언론사한테 인터넷 선거보도 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하는 행위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뉴스를 많이 보시고요. 정치 뉴스를 특히 많이 보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서로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요. 특히 투표 참여라든가 정치 참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뉴스를 꼭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뉴스를 보실 때 지나치게 자신의 취향과 맞는, 자신의 생각과 맞는 언론사의 뉴스만 보시기보다는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골라서 골고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간혹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는 것은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면 사실 뭐 속을 일이 없죠. 누구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그 뉴스를 보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언론을 통해 정치 기사를 보실 때는 좀 더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보려는 노력,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 교육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안내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넷 선거보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거. 미국의 선거는 그 스케일부터가 남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온 나라죠.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 이래 지금까지 총 46명의 대통령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과 달리 주별로 정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 형식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은 해당 주의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후보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선거는 약 1년 동안 진행됩니다. 크게 정당별 경선과 본선거로 구별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정당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제 체제로 두 정당은 경선 기간 동안 대의원 선거를 거쳐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선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입니다. 원래 러닝메이트는 경마에서 출전하는 말의 걸음걸이를 조정하기 위해 같이 뛰게 하는 말을 뜻하는 용어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말하는 러닝메이트는 바로 부통령 후보자를 뜻한다는 사실. 전통적으로 러닝메이트는 대통령 후보의 득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이후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올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선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7, 8월에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는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11월에는 국민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요. 그 인원은 538명이며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인단 수가 다르다고 해요. 선거인단이 정해지면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낯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승자 독식제인데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의 48개 주와 1개 특별구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제는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의 수를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선은 일반적인 지지율 조사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미국의 대선이 온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이유! 물론 미국이 세계의 경제나 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러닝메이트나 승자 독식제 방식으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죠?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1일 기준으로 총 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정치자금 회계 실무,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을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안내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후원금 모금 등의 내용이,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는 회계 책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는 오는 8월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2021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 내역과 지출의 상세 내역을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KCTV 제주방송에서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 정보 제공과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레TV와 BTV 케이블, KCTV 제주방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